안녕하세요. 독고요리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1회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떠한 모토로 모의고사를 시작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는 제가 이러한 순서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작년 기출 있죠? 2021년형 기출과 20년형의 기출을 어디로 배치했냐? 여기에 나왔던 똑같은 답을 내진 않습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20년, 21년형에 똑같은 답을 내면 의미가 없죠. 출제자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아니 왜 작년에 답이었던 걸 올해 또 내나요? 그럼 욕만 먹겠죠? 저 또한 20년과 21년형에 똑같은 답은 내지 않습니다. 단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년형에 수퍼가 나왔다. 진로의 수퍼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이 생각을 하시겠죠? 만약에 사람이 진짜 단순하다면 그래, 작년에 수퍼가 나왔더라면 나는 올해에는 수퍼를 공부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제나 이걸 수업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지금 직업 세계에서 전 세계를 넣는 이유는 우리나라만 불황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다 불황이에요. 유럽도 미국도 지금 다 젊은이들이 직업을 갖기 힘듭니다. 저 또한 십몇 년 전에 아닌가? 그렇죠. 십몇 년 전에 취업을 준비했었어요. 10년 전에도 취업이 힘들었었고요. 저 취업하는데 1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더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섭섭해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전문 상담 교사 경쟁률이 이 세상 제가 보기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이 경쟁률에 평생 직업에 연금 나오는 직업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장담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쟁률을 말하면 선생님 경쟁률 8대1인데요. 아니에요. 경쟁률 8대1 아니에요. 왜냐면요. 8대1 중에서도 시험을 그냥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올해 한번 쳐보자. 어떤 시험인지 한번 보자. 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쟁률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경쟁률을 허수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약 4분의 1 정도 됩니다. 저한테 만약에 선생님 왜 그렇게 장담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제가 시험장에 가봤었으니까요. 저 다 세어봤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시험장에 가면 무슨 짓을 하냐면 각 반반마다 안 온 사람들 있죠? 그거 다 손바닥에 적어 다닙니다. 물론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으면 나중에 컨닝했다 뭐 어쨌다 욕 들을 수 있어서 머릿속에 외웁니다. 1반부터 몇 반까지. 1반에 몇 명 빠지고 2반에 몇 명 빠지고 평균을 내요. 제가 평균을 냈을 때 4분의 1이 결석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대1이 안 되죠. 8대1이 안 되는데 그럼 경쟁률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할게요. 3.5대1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진짜 맞아요. 3.5대1인데요. 3.5대1에 평생 월급이 나오고 연금이 나오는 나라가 망하지 않은 직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말합시다. 월급 나오고요. 연금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대가, 보상을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치고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과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한자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다 영어로 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학교에 대학원에 가게 되면 죄송한데 시험을 영어로 쳐요. 영어로 모든 영어 단어를 다 기억해서 쳐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난 한글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단어로 시험 치는 건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다. 학부 때에도 영어로 시험 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졸업했죠? 제가 10년 전에 졸업을 했는데요. 학부 때에도 영어 수업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 나오셨으니까 영어로 쓰잖아요. 영어 과목 몇 개 들어야 졸업할 수 있죠? 4개인가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 다 영어로 시험 쳤잖아요. 대학원 가면 전부 다 영어예요. 영어로 시험 쳐야 됩니다. 남의 나라 언어로 시험 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수퍼로 돌아가자면 작년에 수퍼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난 그럼 수퍼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연금이랑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생 월급을 주는 데가 3.5대 1인 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월급이 내 63세까지 나오고요. 62세인가 3세죠?까지 나오고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데 그 좋은 직업을 네? 가질 수 있는데 수퍼 이거 하나 외우기 싫어가지고 수퍼 안 외우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몇 프로 떨어뜨린다? 저는 그게 굉장히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뭐 저를 욕하려면 욕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로에서 수퍼를 뺐어요.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 A형의 12문제, B형의 11문제죠. 그럼 12문제, 11문제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23문제 곱하기요. 이거 하나당 하나 묻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들어갔죠? 곱하기 2만 해도 자 46개의 이론을 난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겠다? 그럴 거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죠. 그냥 난 합격은 모르겠고 쉽게 공부하고 쉽게 공부한 만큼 성적도 쉬운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낮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난 스카이가 가고 싶다. 하지만 난 공부하지 않겠다. 난 스카이 가고 싶은데 난 PC방에서 게임하고 놀겠다. 그런 친구들 진짜 싫어합니다. 사람은 목표와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죠. 내가 합격을 하겠다. 나는 월급과 연금을 다 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걸 다 외워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요. 첫 번째 21년, 20년형에 나왔던 이론들을 그 답이 아닌 다른 부분의 문제를 냈습니다. 단 1회기부터 1회기, 2회기까지만요. 보통 1회기에 제가 다 작년 문제를 실었는데요. 이제 2회기에는 2020년형에 나왔던 문제들을 실겠죠. 그 이유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냈고요. 두 번째가 이제 1회기부터 10회기까지 있잖아요. 저희 모의고사가. 1회기 쉽습니다. 오늘은 좀 쉬울 거고요. 왜 쉽냐면요. 첫 번째, 이 이유가 들어가죠. 작년 기출이라고 여러분이 쇠가 빠지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21년형에 나왔던 문제들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선 본지 얼마 안 됐죠. 그거 뭐라 그러죠? 기억에서 본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잘 나는 거 최신 효과입니다. 최신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1회기가 쉬울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겠고요. 9회기, 10회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는 문제들을 9회기, 10회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9회기, 10회기는 좀 더 봐주시고요. 그래서 10회기, 9회기에 좀 중점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요. 세 번째가 모든 모의고사에는 제가 이제까지 개념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어떻게든 끼워서 다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유가 나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여유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려는 문제들은 진짜 이것들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문제들을 제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지 제가 만약에 안 드린다면 하나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이거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 알고 있으면 좋겠지라고 만들어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작업 기억은 제가 언제나 개념 이론 때 설명드리는 거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정보가 9회기, 10회기쯤 가서 중요한 정보들만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정보가 머릿속에 남으면 중요한 정보가 튕겨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봉고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떤 봉고를 15인승 봉고를 타고 이 도시를 떠날 건데 자 15명이 앉게 되면은 그 봉고가 잘 떠날 수 있겠죠. 자, 탈출한다 생각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데 15명 봉고에 2명이 더 올라탈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명이 더 올라타면 봉고가 밑에 바퀴에 빵꾸가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솔직한 말로 도덕적인 거 이런 거 빼고 아주 중요한 15명을 싣게 되고 2명은 빼게 되겠죠. 실제로 타이타닉 호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타이타닉 호에서 9명 보트가 떨어졌는데요. 그 9명 보트에는 예를 들어서 10명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 위에 9명 보트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타야 되는데 20명이 올라탔어요. 구명보트 어떻게 되죠? 깔아앉아요. 그래서 그때 실제적으로 타이타닉호 사건 이후에 법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냐면요. 구명보트에 10명이 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 헤엄쳐서 와서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제가 살려고, 그죠? 이 구명보트가 10명만 탈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더 올라타면 깔아앉으니까 내가 그 살려고 사람들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구출되고 나서 몇 달 뒤에 법정에서 제가 서게 됐죠. 살인자로. 왜? 어떤 사람들이 타려고 오는 걸 내가 밀었으니까. 근데 저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태웠더라면 여기는 10명 다 죽습니다. 여기엔 10명밖에 승선할 수 없는데 5명이 더 뛰어와서 타려고 했다. 그때 그 5명을 내가 밀어서 못 타겠다. 무죄입니다. 10명이라도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작업 기억도 똑같아요. 작업 기억 용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모든 책을 읽어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기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모의고사까지 쳐가면서 해야 되나요? 우리의 머릿속에 작업 기억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부터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는 잡지식, 잡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잡지식, 예를 들어서 드라마의 뭐 주인공 구도를 머릿속에 넣었다. 미안한데 내 머릿속에 있는 좋은 정보 하나가 나가야 됩니다. 똑같아요. 구명보트 아프가니스탄 탈출하는 봉고랑 똑같아요. 누군가 타면 한 명은 나가야 그 트럭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다 낼 건데요. 제가 고민을 할게요. 막판에 가서 진짜 이 단어는 외우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내지 않을 겁니다.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면 거기에 제가 모든 개념을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회기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자. 내가 말씀드렸지만 1회기는 지금 모토는 뭐다? 21년형 기출에 나왔던 진로에서 슈퍼면 슈퍼, 그 다음에 이번에 동적 가족화가 20년형인가 21년형에 나왔어가지고 그 검사에는 동적 가족화를 넣었습니다. 동적 가족화는 검사에도 들어가고 가족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제가 그 모의고사에 대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의고사 10회기 풀고 나면 웬만한 개념들은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제가 이제 기출을 웬만하면 다 참고해서 문제를 냈거든요. 자, 1번의 기출 문제는 2018년 A형의 2번 문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2018년 A형의 2번 문제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내용입니다. 빈칸에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뻥셔틀이라고 하죠. 성폭력, 따돌림, 그리고 뾰로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서 기억은 뭡니까? 사이버 따돌림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최신의 사이버 따돌림을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이 만들어진 이후의 사이버 따돌림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따돌림을 받는 아이인데 어떤 나쁜 친구가 단체 모임을 만들어요. 단체 모임을 만들고 나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거기 이제 대화방에 단체 모임에 초대가 되면 그 대화방에서 막 내 욕을 하고 나서 다들 여기에 유리 똥냄새 나서 나가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나가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앞에 그 나쁜 아이가 나에 대한 욕을 쎄가 빠지게 적어놓고 딴 애들은 다 나가기를 해서 나는 그 나쁜 정보와 나 혼자 덜렁 그 방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하는 따돌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돌림을 생각하면 이제 학교에서 우리 또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은 없겠지만 저보다 어리더라도 우리가 따돌림이라고 생각하면 왕따라고 생각하면 학교에서 누가 막 냄새나 이러면서 피하고 안 놀아주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이버 따돌림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라고 사이버 따돌림을 빵꿀 뚫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있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몇 명 이상입니까? 2명 이상입니다. 한 명에서 날 따돌린다고 그건 따돌리는 게 아니죠. 걔랑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2명 이상이 따돌리는 것이 따돌림이 되겠고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기획 다시 나옵니다. 뭐였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2, 3, 4, 5는 그냥 2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붙여서 내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역시 여러분 이거 수업 들으면서 기출문제 수업 안 들으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요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한 기출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들으시면은 자, 이번에 이제까지 기출에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빵꾸 뚫린 거 제가 설명을 했겠죠. 그럼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 지금 모의고사에는 기출에 빵꾸 뚫렸던 답을 넣겠냐고. 아닌 걸 넣겠죠? 그러니까 기출을 들으시고 이걸 들으셔야 모든 걸 통째로 다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A형의 2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은이 옆에 제가 지금 이번에 바빠서 애들 나이를 다 안 넣었는데요. 나이가 필요하면 넣습니다. 고3이네요. 가은이 고3과 전문상담 교사와의 진로상담 추가록입니다. 슈퍼의 전생의 이론 왜 냈겠어요? 21년에 슈퍼가 나왔는데 슈퍼라는 큰 학자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은 아주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합격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꼭 합격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하지만 난 외우기 싫으니까 전년도에 나왔던 학자들은 다 안 외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그건 어불성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슈퍼의 전생의 이론에서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진로 아치웨이 모형에 해당하는 니은에 해당하는 이 2번 들어갔네요. 진로 아치웨이 모형에 니은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한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해서 2점짜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한 개씩 1점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볼게요. 상담교사 말합니다. 가은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나요? 가은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 고3이잖아요. 지금이라도 공부해도 안 늦었겠죠? 상담교사가 말하죠. 그럼요. 공부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은이 원래 패션 디자인 전공 아니었나요? 가은이가 네, 맞아요. 그래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요. 얘기해 봐요. 작년까지는 아버지 사업이 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전공하는데,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데에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져서 대출 받은 거 갚느라 집도 예전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랬군요. 얘기를 들으니 선생님도 마음이 쓰이네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로 잘 돕고 의지하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패션 디자인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지원하시겠다고 해주시지만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 패션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을 바꾸려고요. 원래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고3인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꾸려고요. 패션 디자인보다는 현실에 맞는 흥미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나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나 제 능력도 확인해 보려고요. 상담교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나도 응원할게요. 슈퍼의 전생의 이론에서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에서 진로를 확립하고 유지하더라도 다시 성장기에서 시작하거나 탐색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가은이가 다시 성장기나 탐색기로 돌아가서 자신의 흥미나 능력을 찾는 것과 같죠. 자, 가은이가 말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직업 세계가 변하여 직업이 없어지고 생겨날지 모르니 뉴스를 보면서 직업을 찾아봐야겠어요.
상담교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선생님과 함께 직업 세계를 함께 탐색해 봐요. 탐색해 봐요. 어디까지 했죠? 그럼 다음번 진로 상담에는 최근에 생겨났거나 코로나 이후에 전망이 밝은 직업들을 같이 탐색해 보도록 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퍼에 제가 수퍼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길게 말하진 않을게요. 혹시 이제 제가 만약에 모의고사 풀이를 하는데 앞 글자만 따서 설명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모의고사니까 제가 모든 단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1월 달부터 쫓아오신 분들은 제가 앞 글자만 말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 처음 보신다. 근데 태어나서 처음 공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모의고사를 처음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보들을, 다른 책들을 아니면 교보에 가도 대학 도서들이 많으니까 찾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퍼 어떻게 가죠? 성, 탐, 화, 유, 쇠가 되겠습니다. 성장기, 탐색기, 그 다음에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대순환대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45세가 되어서 명예퇴직하고 나면 치킨집을 연다. 아니면은 명예퇴직하고 나면 커피집을 연다. 그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한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다녔지만 요즘에는 한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다닌 직장이 없고 계속 직업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직업이 계속 바뀌니까 대순환대로 65세까지 가는 것은 요즘 현재에는 여러분이 교사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분들의 그냥 일반 직업분들은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해가지고 아니면 옷장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 40도 안 됐는데 죽어요? 자살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내가 옷 장사를 하고 나서 요즘에 AI가 뜨던데 내가 한번 AI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직업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기에는 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환, 흥, 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탐색기에는 뭐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죠. 결, 구, 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립기부터는 직업이 결정되는 거라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직업이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강의를 할 때 이 뒷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3이라고 했어요. 가은이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격가지 얘기가 아니라 사담인데요. 제가 대학교 원래 처음 갔을 때 패션 디자인 전공으로 갔었는데요. 이거 꼭 제 얘기는 아니고 저는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패션 디자이닝 전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긴 갔는데 덜컥 무서워서 이제 그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거 개념 설명 때 한번 들었었죠.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왠지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면 이탈리아라든지 미국의 파슨스 스쿨이라든지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유학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션 디자인에 가서 좀 이제 그 대학교 MT를 가가지고 애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막 그 이탈리아든 미국이든 그런 데를 다녀오지 않으면 패션 디자인 쪽은 일만 많고 박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지원을 든든하게 해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된 적도 없고 망한 적도 없어서 이 내용은 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은이가 고3까지 패션 디자인으로 쭉 밀고 나가고 있었는데, 자, 고3이면 나이가 몇 살이다? 만 17세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17세 12월 31일 생이면. 근데 아니고서는 만 18세가 되겠죠. 생일이 지났으면. 그러면 만 18세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탐색기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기에 무슨 문장을 일부러 넣었어요? 나 지금 집안이 망해서 패션 디자인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 걸 다시 찾아봐야죠. 라고 하면서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제가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그다음 제가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일부러 흥미기와 능력기를 넣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겠다? 나 원래 만 18세여가지고 여기에 다 해서 실행만 하면 되는 단계였는데, 근데 나 어디로 가겠다? 다시 빠꾸에서 성장기로 가겠다. 자, 여기 이제 아버지가 45세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명퇴라고 할까요? 명퇴를 하셨습니다. 명퇴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치킨집을 여실 거라고 해요. 전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킨 뭐 꼭다리 남은 거 있으면 내가 얻어 먹으면 되니까. 아니면은 뭐 주문했는데 아버지가 잘못 주문받아서 남았다, 치킨 남았다, 그럼 내가 먹으면 되니까. 자, 아버지가 치킨을 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회사 다닌다고 여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탐색기, 물론 이제 처음부터 내가 은퇴를 하는데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내가 뭐에 흥미가 있으면 내가 뭐에 능력이 있을까 생각하면 성장기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나오는 답 뭐라고 하죠? 재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순환이란 단어, 왜냐면 작년에 진로 성숙도랑 또 하나 진로 자아 개념 말고 뭐 나왔죠? 진로 성숙도 말고 어떤 단어가 시험에 나왔죠? 예, 기출에 이제 그런 단어들이 진로 성숙도 하나가 뭐였어요? 아, 기억이 안 나네. 그치. 작년에 단답형이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서 제가 재순환이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와서 재순환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에 지금 직업 세계가 많이 바뀌었겠죠. 제가 원하는 답은 노동시장이었습니다. 자, 진로 아치웨이 모형에는 여기에 자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뭐예요? 개인적인 자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 IQ가 얼마냐, 내 키가 얼마냐, 나의 학교 성적은 어떠냐, 나의 능력은 뭐가 있으며 나의 적성은 무엇인가가 여기 이쪽 편에 있고요. 자, 이쪽 편이 이제 오늘 문제를 냈던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맨 위에 칸에 뭐가 있죠? 고용 정책이 있습니다. 자, 요 칸에 뭐 있죠? 요 칸에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칸에 뭐 있죠? 사회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통짜배기로 뭐라 그러죠? 사회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뭐예요? 여기는 개인적인 요인, 여기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은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시험 준비를 하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문제가 없죠. 내가 여러분이 문제가 되면 이런 예시도 내지 않겠는데,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제 친구가 2년 전에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 친구가 시험 치는 부분이 2년 전이잖아요. 다음에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시험이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 되지만,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할까요?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나는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해왔는데 올해 안 뽑겠대.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교사를 안 뽑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난 어떻게? 나 한 2년간 공부했고 나이는 얼만큼 들어가지고 다른 데 회사 취업 안 되고 지금 코로나라서 더 힘든데 내가 먹고 살 때 돈은 들어가잖아.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써도 올해 1200만 원이 나가게 될 건데 내가 1200만 원 어디서 구해와요?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재순환이라 고용정책, 노동시장, 뭐 경제, 사회문화 이런 단어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다음은 김교사와 상담교사와의 대화입니다.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선생님, 무의식은 프로이트 무의식밖에 없나요? 상담교사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지금 현재에는 의식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는 곧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인 전의식이 있죠. 일단 프로이트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은 뭐 말할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 교사, 그게 다예요. 담당 교사가 융도 무의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융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 말고 다른 무의식도 설명하죠. 라고 해서 프로이트는 그냥 앞에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없이 그냥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거 찾아낸 것만 해도 엄청난 발견이죠. 세상에서 뭐 제일 유명한 심리학자가 프로이트 아니겠습니까? 무의식이란 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융도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여러분, 학자들이, 물론 난 그건 100% 이해하는데, 이럴 수 있어. 저는 심리학에 진심인 사람인데요. 어떤 학자가 뭔가를 알아냈어. 근데 거기에 내가 덧붙여서, 그래, 이거 발견, 따봉, 그쵸? 원따봉. 근데 이 발견에 이런 것도 있더라, 파생되는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또 다른 뭐 가설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말하면서 오케이, 맞아, 무의식 완전 따봉. 그런데 나는 이제 제2의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의 대가로서 그냥 무의식 말고 집단 무의식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나누기 시작하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융도 무의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융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 말고 다른 무의식도 설명하죠.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돼지머리를 올려서 지내는 고사가 있죠.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를 찍을 때 고사를 지냈는데 센스 있게 외국 배우들이 놀랄까봐 돼지머리를 태블릿 PC 이미지로 해서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대요. 외국인들에게는 옛날에 기우제 같은 거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기우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으니까. 이집트 파라오 막 이런 거 보면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제 기우제 지내고 있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으니까요. 농경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든 옛날에 기우제를 지냈으니까요. 융은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개인의 무의식과 다른 무의식이라고 설명했어요. 뭐죠? 집단 무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탈리아에 있다면 우리나라엔 뭐 있죠?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화라는 것도 이제 뭐야? 이집트엔 또 뭐 있어요? 이집트엔 아까 말했듯이 뭐 있어요? 이렇게 뭐 야누스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있죠. 우리보다 더 많잖아. 대가리가 막 개고 이런 애들. 몸은 사람인데 각 나라에 그런 게 있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냐? 그렇다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집트한테 핸드폰을 전화 걸어서 한 몇만 년 전이야. 몇만 년 전이야, 몇천 년 전이야, 몇천 년 전인가?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당군 신화 만들 거거든. 너네 뭐 있냐? 야, 우리 이집트 이거 있잖아. 이거 야누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이탈리아 전화 걸어서 너네 뭐 할 거냐? 아, 우리 아킬레스건 이미 만들어서 배포했어. 너네도 빨리 만들어. 당군이든 나발이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때 만들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이집트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한국에서 이집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 있다는 건 뭐죠?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그럴싸해. 그럴싸한 것보다 잘 발견해낸 것 같아요, 융이. 재밌어요, 선생님. 그리고 프로이트와 다른 융의 무의식은 없어요. 융은 개인 무의식을 개인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망각되었거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는 거.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몰라. 왜냐면 난 그걸 알게 되면 나도 죽고 싶으니까 그냥 잊는 거예요. 망각되었거나 억제된 자료라고 설명해요. 고통스러운 사고, 기억, 감정들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뭉치고 연합되어 심리적인 합체를 이룬다고 하죠. 이를 뭐라고 해요? 이 단어 누가 만들었다고? 이 단어는 융이 만들었다고. 근데 이 단어를 융이 만들었는데 제일 많이 써먹었다는 사람은 누구라고? 프로이트랑 아들러라고. 아들러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자격지심이 있어. 뭐 가난하다, 못생겼다 이런 말 하면 나 화낼 거야. 이런 게 있고. 자, 이 프로이트는 이 융이 이 단어를 만들고 나서 좋은 단어일세. 내가 그걸 어디에 쓰겠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다음에 일렉트라 컴플렉스에 쓰겠네. 프로이트랑 아들러가 융이 만든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단어 뭐예요? 콤플렉스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자, 다음은 박교사와 이교사가 작년에 진행했던 집단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동료와 토의한 내용입니다. 기획관 이은에 해당하는 집단 상담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박교사, 선생님, 지난 집단 상담 잘 진행되셨었나요? 아, 그럭저럭 잘 끝났습니다. 작년의 집단 상담은 재작년의 집단 상담 분위기와 크게 달랐어요. 아마도 집단원들의 배경과 집단 크기, 회기 길이, 빈도 등이 예전과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집합 모임이 허용됐을 때와 허용되지 않았을 때가 다르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인원수가 줄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진행하다 보니 집단원들의 상호작용도 적고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이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집단원들 간의 활력과 에너지가 달라서 집단의 원동력이 강력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참여자도 줄고 서로 대화할 때 집중도도 떨어져서 대화도 잘 안 되고 집단의 힘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력자 뭐죠? 집단 력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력동이라고 적지 마세요. 집단 역동이 되겠습니다. 자, 박교사가 말합니다. 저는 작년에 재혼가정 집단 상담을 운영하면서 몇몇 집단원은 재혼한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유독 한 집단원만 부모님의 재혼에 별다른 실망과 원망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함께 부모님을 욕했으면 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서 원망이 없는 집단원을 질타해서 애먹었어요. 결국 그 집단원도 부모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 상담으로 진심으로 부모님이 원망스러우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정말 괜찮은데 집단 분위기에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다음 집단 상담을 운영할 땐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고요. 이거 뭐예요? 집단 압력이 되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집단 압력을 최근에도 느낍니다. 저는 언제나 그냥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니까 심리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요. 뭐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심리학을 하면 잘 모를 때, 어떻게 표현하지? 조금 단순하신 분들은 내가 심리학을 전공하면 무슨 신 밑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 보통 사람이에요. 집단 압력 언제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끼리 여음파를 했어요.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를 열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우리 전남친 구남친을 한번 썰을 풀어보자 라고 해서 막 내가 뭐 전남친이랑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랬는데 걔가 이랬지 뭐야 이러면서 미친놈 아니야? 막 욕하고 있는데 이제 막 우라고 막 순위도 매기잖아. 막 네가 제일 미친놈 만났다. 야 내가 제일 미친놈 만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얘가 제일 심하다 이러면서 막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 명이 말을 안 해. 그래서 아니 오늘 다 뭐 구남친 전남친 까는 분위기인데 넌 뭐 말할 거 없어? 그럼 걔가 나는 이제까지 이상한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애들이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 그럼 뭐 나는 심리학 전공하면서 이상한 남자 쫓아다니는 순호 되는 거냐? 이러면서 너는 뭐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도 이상한 놈 없이 헤어졌던 사람들 다 멀쩡하고 좋았던 사람인가 보네. 그럼 뭐 우리는 뭐 미친 사람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뭐 보엔에 의하면 분화 정도가 비슷한 사람 만나던데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들 만난 거 다 내가 이상해서 그렇게 만난 거겠네. 너만 되게 깨끗하고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 압력이 되겠습니다. 저도 유치하게 살아요. 물론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 그냥 이제 걔가 말 할 말 없어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구나 해놓고선 다 이제 뒤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겠지. 야 이제 내가 말했던 것처럼 야,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도 쫓아다녔나 봐. 야, 뭐 우리는 살면서 멀쩡한 사람을 못 만난다 보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비꼴 때가 있죠. 집단 압력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죠? 5번. 아래에 다현이와 지윤이의 대화내용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세요. 다현이가 말합니다. 다현, 지윤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이름 말 안 하고 할게요. 야, 너 내일 반장이 추진한 행사에 참여할 거야? 당연히 참여해야지. 넌 참 여러모로 반장을 잘 돕는구나. 야, 난 부반장이니까 반장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반장에게 반감을 사는 행동 따위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다간 반 아이들도 다 나를 욕할 거야.
요즘에 피곤해서 좀 쉬고 싶지만 어떡하겠어. 행사 도우미로 참여해야지. 너도 참 희생적이야. 배려 있고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호적이고 남들에게 비판 안 받고 조화롭게 지내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 넌 참 성격이 온화하다. 뭐 비꼬는 말 아니에요. 온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지윤이가 말합니다. 반장이 추진한 행사 그거 무조건 진행해야 돼. 반장은 그거 잘 추진해서 성공시켜서 기록에 남겨가지고 대학 갈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가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지. 나중에 커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것 같은 애야. 그런데 걔 나랑 친하잖아. 여자친구한테는 꼼짝도 못하더라. 여자친구한테는 애교도 부리고 혀 짧은 소리도 내고 혀가 없는 줄 알았어. 비밀이야. 이건 나만 아는 거야. 왜냐면 내가 걔랑 친하니까. 걔랑 친하니까. 다현이가 말합니다. 반장이? 진짜? 대박. 여자친구 앞에서도 굉장히 마초적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반대네. 신기하다. 비밀 지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작성 방법 볼게요. 호나이의 자아보호 기제를 바탕으로 지훈이와 반장 각각의 자아보호 기제를 쓰는 겁니다. 지훈이, 뭔가요?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철의 힘으로 복사라고 외우기로 했죠. 철의 힘으로 복사. 그런데 요거 두 개는 이어져 있습니다. 철회가 되겠고요. 애정과 사랑의 확보가 되겠고, 여기가 복종, 여기가 힘 성취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4개 자아보호 기제가 되겠는데요. 자, 지윤이는 어떤 유형이에요? 난 반감 사기 싫어.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해. 반장이 하자는 대로 해. 지윤이가 복종이 되겠고요. 자, 반장은 뭐예요?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거 잘 추진해가지고 성공시켜서 기록에 남겨가지고 대학 갈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애니까 힘 성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성 방법 조건 볼게요. 올포트의 특질 이론을 바탕으로 지훈이와 반장 각각에게 해당하는 특질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훈이 어디에 나와 있죠? 지훈이는 이거 제가 지금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놓을게요. 기억을 지훈이는 기억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반장은 니은을 볼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지훈이의 특질이 뭐예요? 중심 특질 2차적 성향 중에 중심 특질 2차적 성향 중에 뭐에 해당되죠? 지금 제가 5개 적었잖아. 넌 참 희생적이야. 배려 있고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한테 우호적이고 조화롭게 지내며 성격이 참 온화해 라고 적었죠. 5개에서 10개 정도의 성격 특질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에 많이 쓴다 그랬죠? 추천서에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중심 특질이 되겠고요. 자, 지금 반장 엄청나게 마초적이고 추진력 있고 돌진적인 남자이고 아까 자아보호 기제에서 힘 성취를 하고 싶은 남자인데 여자친구 만나면 어떻게 한다? 귀신 꿈꿨다.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초적인 남자애가 여자친구 만나면 완전 혀가 없어진다. 근데 이거 누가 안다? 지훈이만 안다. 이유가 뭐랬죠, 아까? 내가 걔랑 친하니까 아는 정보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비밀로 해줘 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죠? 2차적 특질, 2차적 성향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적 특질 혹은 2차적 성향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6번. 다음 대화 내용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겁니다. 현원 교사가 말하죠. 여정이 오늘 선생님이랑 대화를 좀 나눠봐요. 네. 여정이 왜 이렇게 움츠려 있나요? 항상 주눅 들어 있고 어깨도 움츠리고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뒷걸음질 쳐서 뒤로 가 있고요.
제가 예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그런지 좀처럼 친구들에게 다가가지질 않네요. 잘 안 돼요. 예전에 왕따였던 저희 모습에서 변화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것이 잘 안 돼요. 상담교사 말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아무도 여정이가 전에 학교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했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도 여정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예전 학교에서는 못된 학생 한 명이 여정이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도 괴롭혔다면서요. 그 사건이 여정이 잘못이 아니에요. 여정이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줘서 감사합니다. 상담에서 말하죠. 지금은 여정이가 왕따 당했던 기억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내일부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왕따 당하지 않았던 여정이로 등교해봐요. 왕따가 무엇인가 뜻도 모르는 사람처럼요. 친구들에게 사랑만 듬뿍 받아온 여정이로 한 번만 등교해봐요. 행동이 아예 달라질 거예요. 사뿐사뿐 걸어서 학교를 등교할 거고 얼굴도 밝을 거예요. 어깨도 펴질 거예요. 지금처럼 눈에 띄지 않으려고 움츠리지 않을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왕따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여정이로 등교해봐요. 라고 합니다. 자, 작성 방법. 아들러의 개인 심리 상담 기법 중 해당하는 기법명을 쓰고 이 기법을 적용하는 시기를 2가지 이상 서술할 것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의 여정이의 상담 내용을 읽고 아들러의 이제 상담 기법을 쓰는 겁니다. 뭐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이거는 그냥 주는 1점이었어. 여러분이 1회기 시험 치는데 내가 또 점수를 또 너무 박하게 줄 수는 있나? 이건 쉬웠지. 근데 어디가 어려웠어요? 자, 이거 적용하는 시기 2가지 이상 서술할 것 할 때 여러분이 한 대 때려 맞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까지는 너무 쉬운데 이거 언제 적용하지? 여러분 기출 보세요. 다 이렇게 나와요. 기법명은 쉬워. 근데 이거 언제 적용해? 이거 할 때 지침 뭐야? 이거 할 때 유의사항은 뭐야? 이렇게 묻는 문제 기출에서 잘 나옵니다. 5가지 제가 적어놨어요. 언제 적용하죠? 내담자의 현재 신념과 문제인식을 변화시킬 때. 현재 신념 뭐예요? 나는 왕따였어. 난 영원히 왕따로 살 거야. 난 눈에 띄면 안 돼. 눈에 띄면 왕따 당할 거니까. 지금 나의 신념이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바꿔서 살아야 돼. 이제 내가 왕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신념과 문제인식을 변화시켜야 되겠지. 그때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야. 네가 마치 왕따가 아니었던 것처럼. 자, 2번째,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통찰력 왜 나왔게요? 여기서 나왔지. 아들러 상담 과정이 관, 생, 통, 제였죠? 자, 여기에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통찰, 자기 이해. 요것도 다음번에 문제 풀 거니까. 앞글자 딴 거니까, 여기 문제 안 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찾아보세요. 3번째,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과 신념을 시작할 때 제 정향을 용이하게 하거나 실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 뭐예요? 자, 이 4번째 재정향을 할 때, 상담 과정을 할 때 이걸 용이하게 할 때 한다는 거죠. 4번째, 자신감과 변화에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5번째, 문제가 있는 행동의 목적과 목표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지금 문제가 있는 행동 뭐예요? 여러분, 이 꼴로 다녀봐. 여러분이 만약에 2차 면접을 갔어. 들어오세요. 예. 대답해 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뽑겠냐고, 그 사람들이. 안 뽑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몇 번입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뽑히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읽어볼게요. 준호, 오늘 선생님이랑 대화를 좀 나눠봐요. 선생님들이 자꾸 애를 잡고 다니네. 왜요? 준호를 보고 있으면 착한 아이가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안 착해요. 준호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성격이 더러워요. 준호 부모님 2분 다 엄청 바쁘신 거 알아요. 그래서 비행동을 하면 준호를 좀 더 돌아봐 줄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2분 엄청 바쁘시죠?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그렇게 서로 각자 자기 일만 할 거면 저는 왜 나오셨대요?
이러다가 소년 가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깜빵에서 좀 살다 보면 부모님이 저를 잊고 잘 사시겠죠. 제가 없어지면 좋아하실 겁니다. 준호의 예전 성적을 보면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처음엔 부모님이 그러면 성적 때문에라도 준호를 봐줄까 해서였나요? 그랬죠. 그런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준호가 그렇게 비행한다고 해서 준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신만 더 망가질 뿐이지. 자신을 봐달라는 동기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했더니 준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이런 죄가 싫어요 라고 합니다. 자, 너희 그런 이상한 동기를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삐뚤어지지 않았는데 일부러 비행행동하면서 날 좀 봐주세요 라고 부모님한테 말하는 거잖아. 네 동기를 알고 있지. 네가 진짜 비행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그거 문제가 뭔지 알아? 너는 부모님이 날 봐달라는 동기로 비행청소년이 되지만 그거 사실은 너가 너를 망가뜨리는 일이야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죠? 내담자 스프의 침뱉기입니다. 그 스프 침 딱 뱉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죠? 너 원래 동기는 부모님이 널 봐달라는 건데 오히려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널 봐주겠지만 비행 청소년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널 봐주진 않아. 네 행동의 동기에 내가 침을 뱉어서 너가 너를 망치는 걸 내가 하지 못하게 하겠어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게요. 7번. 자, 연주와 예림이가 참여한 게슈탈트 집단 상담의 추고록입니다. 작성 방법을 따라 작성하는 거예요. 상담교사가 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내일 면접 갈 친구들이 여기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연주가 저 먼저 해볼게요. 상담교사가 연주는 내일 의대 면접 간다고 했죠? 네. 자, 내가 교수님 맡을게요. 날 그 대학의 의대 교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 시작. 연주 면접자는 우리 의대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평소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교사가 의대 교수님이죠. 그런데요. 제 꿈은 사실 의사가 아니라 연기자였어요. 의대 면접이 아니라 오디션을 보러 가고 싶어요. 가서 제 안에 끓어오르는 연기력을 펼쳐보고 싶어요. 이제 알겠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면서 드라마 각본이 짜여지고 있네요, 지금. 상담교사가 말해요. 그래요. 연주는 면접하는 연출을 해보면서 자신의 진정한 꿈에 대해서 알게 되었군요. 연주가 네, 저 그냥 내년에 연기자로 다시 준비할래요. 꿈을 알게 되어서 기뻐요. 상담교사가 이번에는 예림이 차례예요. 예림이 뭐예요? 네, 목소리 자신이 없군요. 더 작게 말해줄래요? 네? 네. 예림이는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네요. 그렇죠? 아까보다 더 작게 얘기해줘요. 네. 예림이는 지금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그 감정에 빠져 있을게요. 자신의 감정을 더더더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비내제 기법으로 자신과 대화를 하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든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3가지 기법을 쓰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요. 라고 합니다. 자, 연주에게 적용한 기법, 특징 2가지입니다. 뭐죠? 적용한 기법은 실연하기가 되겠고, 이거 어떻게 머릿속에 넣으면 되죠? 실연하기인데, 실제 연기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죠? 우리 엔터에 들어가는 en이 붙고요. in, act, 명사로 만들어주는 단어, 먼트가 붙습니다. 인액트먼트가 실현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알아차림을 증가시켜주고 미해결 과제들을 완결시켜주고 양극성을 다룰 수 있고요. 과거의 행동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실험해 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행동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게 실현하기의 2가지 특징에서 이 2가지 골랐으면 되겠어요. 자, 예림이에게 적용한 기법을 쓰는 목적은 2가지 이상 서술한 겁니다. 예림이한테 적용한 기법은 이름이 뭐예요? 실험하기입니다. 밑에다 쓸게요. 얘는 실연이고요. 밑에는 실험이라는 기법입니다. 게슈탈트 기법이요.
실험은 뭔지 아세요? 어떠한 내담자에게 너의 진정한 정체성, 너의 진정한 꿈, 네가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딱 하나의 기법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법을 쓰면서 그 사람을 스스로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래요. 내가 상담교사가 돼서 내담자가 왔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 한 가지의 기법으로 내가 너를 다 파헤쳐주지. 되지 않아요. 엄청난 많은 회기를 거쳐도 그 아이의 문제를 못 알아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꽁꽁꽁꽁 문제를 숨기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숨기고 있을 수가 더 많아요. 제가 상담을 다 해봤는데요. 사람은 이래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 고민들을 싸그리 다 무의식에 집어넣어요. 그럼 내가 뭔가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데 무의식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상담한 사람들이 그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줘야 되는데 내담자를 만났어. 1회기 만에 걔 문제를 조져? 아니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아이의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아이의 문제를 단계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기법을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처음에 뭐 쓰는 거야? 더 작게 말해줄래요? 더 작게 말해줄래요? 더 작게 말해줄래요? 네가 지금 자신감이 없고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해. 어떻게 의식해? 난 지금 과장하기 기법을 너에게 쓰고 있어. 첫 번째 실험자가 아니라 상담자가 누구한테? 예림이한테 무슨 기법을 썼죠? 과장하기 기법을 썼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죠? 자, 예림이는 지금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그 감정에 빠져 있을게요. 뭐 시킨 거야? 두 번째, 머물러 있기를 시킨 거야. 네 지금 감정, 답답한 그 감정 계속 한번 느껴봐. 머물러 있기를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머물러 있다가 뭔가 이제 확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나의 문제가 손에 잡힐 때쯤 내가 뭐 시킬 거야, 너한테? 세 번째, 비의자 기법을 시킬 거야. 자, 이 세 가지 기법을 쓰는 데는 목적이 있대요. 야, 내가 쇠가 빠지고 지금 세 개나 너한테 기법을 쓰고 있어. 너 사실 미국이었으면 돈 3배 내야 된다. 세 가지나 썼으니까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내담자의 행동 반경을 넓혀준다. 왜 행동 반경을 넓혀준다는 게 답이 뭐냐?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움츠러들었던 친구 기억나나요? 우리가 2차 면접을 준비하러 갈 거야. 저랑 공부하면 1차 붙을 거니까 2차 면접을 준비하러 가는데 예, 총총총총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당당하게 걸어도 들어가 보고 어떤 때는 정상적으로도 들어가 보고 어떤 때는 뭐 영국정창회처럼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왔습니다. 2336번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행동을 크게 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을 넓혀가는 게 되겠죠. 적어도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행동 반경이 커지겠죠. 여러 가지를 도전해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경험적 학습. 경험적 학습이란 거는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2차 면접 준비할 때 집에서 막 공자왈, 맹자왈 책만 본지 아세요? 아니에요.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막 연습해요. 왜요? 경험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죠. 세 번째, 미해결 상황을 완결시키고 있으면 얘는 미해결 문제에 빠져 있는 거니까 의식되지 않은 양극성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성격의 분열될 측면이나 갈등들을 통합시켜준다는 게 사실은 4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에 억압된 감정이나 사고의 자연스러운 표출을 돕는다. 이거 외에도 제 책에 11가지가 있는데 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 정도 외울 필요 없어요. 2-3가지 외우면 됩니다. 6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2가지 외워주세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진이와 승현이가 그린 가족상담 그림을 바탕으로 한 상담 추거록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세요. 현진, 너 왜 나랑 그림이 달라? 이거 개인 상담 때 가족에 대해서 그림 그려오라고 했던 거 아니야? 승현이가, 맞아. 근데 정말 우리 다르네? 맞아요. 이제 상담에서 말합니다. 현진이와 승현이 가족 그림은 달라요.
왜냐하면 현진이는 보엔이라는 학자의 다세대 가족 상담의 가계도를 그렸고 승현이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의 구조적 가족 지도를 그렸거든요. 하지만 둘은 집단 상담에서 서로의 가족이 닮아 있었음을 느꼈죠. 네. 우리 가족 다 똑같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제가 드립친 거고요. 네에서 끝나요. 승현이가 말합니다. 네, 우리 둘 다 집단 상담에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가 안 좋죠. 현진이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어머니랑 붙어 있고 아버지와는 사이가 안 좋죠. 가깝게 안 지내죠. 마음에서 거리가 멀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물론 얼굴도 잘 안 보죠. 우리는 비슷한 가족인데 서로 그림이 달라요. 상담의사가 맞아요. 학자가 서로 달라져서 같은 가족 구도인데 그림이 다른 거예요. 둘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그림은 빠뜨렸네요. 그리고 현진이는 틀린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보엔의 가계도 그림 설명을 보고 바르게 고쳐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어떻게 그렸죠? 일단 둘이 같은 가족 구도여야 되는데, 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참고할 학자가 달라서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둘은 어떻지? 둘의 엄마 아빠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둘은 아버지랑 상대하지 않아.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 그리고 둘은 어떻게 해요? 엄마랑 붙어 있어. 자, 요거를 합니다. 자, 보엔에서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그 민우친에서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여기선 어떻게 쓰죠? 요렇게 갈등 관계를 그립니다. 아니면은 제가 답은 갈등 관계로 썼는데 사이가 안 좋다고 했죠. 자, 만약에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 대화하지 않는다로 바꿀까? 자, 대화하지 않는다. 단절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단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민우치는 서로 단절하는 그림이 어디 있냐? 자, 민우친 거 가게 되면은 똑같은 그림에 요게 있죠. 그래서 민우치는 여기가 이거 그냥 예시예요, 예시. 민우친에서는 이게 갈등. 여기 보엔에서는 이게 뭐예요? 단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원래 답은 서로 갈등 관계가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둘이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생긴 거 한번 볼게요. 또 뭐 있죠? 이겁니다. 자, 여기는 서로 뜻 이게 뭐예요? 소원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이거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끊게 된다면 이거 뭐예요? 명료한 경계선이 되겠고요. 애매한 경계선은 이것보다 더 촘촘한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애매한 경계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여기는 소원하다. 여기는 명료한 가족이라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고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림이 비슷하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진이의 가계도에서 그러면 현진이의 정답은 요거 갈등 관계 그려주시는 게 되겠고요. 승현이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죠? 서로 갈등이 있어. 여기는 갈등이라 그랬잖아. 갈등이고 흰색이 답이에요. 승현이랑 어머니는 어떤 관계? 여기 누구야 이름이? 승현이는 어머니랑 융합된 관계. 요거는 똑같네. 여기도 여기 누구였지? 현진이와 융합된 관계가 되겠고요. 아버지와는 승현이가 어떤 관계? 서로 경직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직된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경직된 관계란 단어는 없어요. 소원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서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맞게 여기에는 경직된 관계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여기는 민우치는 경직된 가족인데 여기는 경직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진이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틀렸죠? 원래 정답은
알코올 중독은 요 밑에를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현진이가 지금 틀린 부분이 어디죠? 아버지를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거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렸다. 이거 뭐예요?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이에요가 되겠고, 요거 밑에 색칠한 건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겠습니다. 현진이가 틀린 부분 고쳐주시면 되겠고, 예전에 그림을 그렸던 건 뭐예요? 신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의미의 그림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해결 중심 가족 상담을 바탕으로 한 나리와 상담 교사와의 추거록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거예요. 나리가 다시 상담실을 찾아주어서 너무 기뻐요. 네, 제가 처음 상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선생님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 해결 중심 가족 상담을 시작해 볼게요. 해결 중심 가족 상담은 병리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쉽고 간단한 해결 방안을 중시하거든요. 내담자는 자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두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내담자, 그러니까 나리가 전문가이고요. 상담을 하면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효과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큰 변화의 목표를 두어요. 목표가 커야 반이라도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인식해요. 그래야 실천에 옮기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나리의 고민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나서 부모님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고민이었죠?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한데 부모님, 친부모님이 아니란 사실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리의 이런 마음을 부모님이 아시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요?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리는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부모님에 대한 친밀도가 10점 만점에 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담을 하고 난 후부터는 몇 점 정도가 되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니 감사한 마음이 좀 커져서 지금은 3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을 좀 더 하면 수치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최종 목표 점수는 얼마죠? 10점 만점에 10점이요. 좋아요.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틀린 점을 두 군데 찾고 올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틀린 점 뭐죠? 큰 변화에 목표를 두어요. 목표가 커야 반이라도 성공하기, 이거나 틀린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은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인식시킵니다. 제가 지금 실수했는데, 저는 오답을 머릿속에 남기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작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요.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시킵니다. 해결 중심에서는. 제가 요거 고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상담교사의 질문 중에 기역 질문에 질문명을 쓰고 니은 질문을 하는 목적을 서술할 것. 자, 기역 질문명은 뭐죠? 관계성 질문이 되겠고요. 니은 질문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문제 상태의 심각성, 상담 목표, 성취 정도, 변화 동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게 하므로 수행 가능한 작은 변화를 목표로 삼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좀 더 객관적으로 사정평가와 결과평가를 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요거 적던가 밑에 내담자에게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질문법이다. 요거 적던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한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변화 동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 묻는 겁니다. 10번. 다음은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상담교사와 나눈 대화의 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오. 선생님, 성우기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불안이 너무 높아요. 시험 칠 생각만 하면 불안해서 잠도 안 와요. 상담교사 말하죠. 그건 정상적인 불안이에요. 당연히 시험 전에 불안하죠. 여러분, 시험 전에 불안한 거랑 안 외워지는 거랑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괴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 외워져요, 원래. 다 외워질 거면 옛날 옛적에 나 사법고시 있었어. 나 대학 들어갔을 때.
글 읽은 거 다 외워졌으면 나 이 자리에 없어요. 판사했어요. 다 외웠는데 뭐 헌법, 민법, 형사법 다 외울 건데 뭐 판사하지. 그쵸? 판사가 더 간지나죠. 또한 뭐 또 이제 이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 너무 직업의 귀천을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판사가 더 좋다고요. 그쵸? 또한 저는 주말마다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는데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혹여나 아이들을 차별하진 않았나, 혹시나 내가 말실수를 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진 않았나 하는 생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봉사활동 가기 전날 되게 긴장하고 불안해요. 설마 내가 내일 가서 뭔가 상처 주진 않겠지 싶어서요. 너무 착하네. 도덕적 불안이 되겠습니다. 상담교사 지우는요. 저요? 지난 학기에 집단 상담을 할 때 불안이 최고조였는데요. 제가 남을 공격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유형이란 걸 그때 깨달았어요. 어딘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을 공격하면서 풀었던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집단 상담에 참여하기 불안했어요. 내 안의 악마가 말로 남에게 공격하는 쾌락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단 상담에 참여할 때가 제일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땐 의식을 좀 더 하고 집단 상담에 갔었죠. 뭐죠? 요거는 신경증적 불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불안을 일으키는 갈등을 프로이트 성격의 삼원구조 이론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쉽게 설명드리고 또 이게 자세히 시험엔 안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스트와 호스트가 있는데요. 호스트가 좀 더 중요해요. 도덕적 불안은요. 호스트, 주인이 누구냐면 초자아예요. 초자아예요. 얘가 누구랑 싸우냐면 자아나 원초아랑 싸워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걸 계산하고 나왔는데 나는 더 비싼 업그레이드 판을 샀는데 싼 걸로 계산이 된 거예요. 점원이 잘못해서. 자아는 뭐예요? 나 이거 집에 그냥 들고 갔다가는 경찰서에서 너 왜 이거 가격 그거 확인 안 하고 싸게 사갔냐고 경찰서 쫓아오는 거 아니야? 자아예요. 왜냐고요? 난 다음 달에 이거 전문 상담에서 다다음 달에 전문 상담에서 시험 쳐야 되는데 경찰서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원초하는 뭐예요? 야, 싸게 샀네. 집에 가자. 집에 가. 야, 뭐야, 이 업그레이드 판을 싸게 산 거잖아. 모르는 척해. 그냥 싸게 산 거야. 야, 반값에 샀잖아. 이게 원초가 되겠죠. 나쁜 놈. 신경증적 불안은 호스트가 누구예요? 호스트가 원초아예요. 원초아예요. 얘가 누구랑 싸우냐? 자아랑 싸우던가 초자아랑 싸우게 되겠죠. 그럼 원초아가 뭐 있을까요? 야, 스트레스 받는데 지나가는 저 꼬마애 확 길거리에 미트러 버리자. 이건 이제 도덕적으로 옳은 짓이 아니잖아. 길거리에 가는 애를 미는 거를, 아기를 미는 거는. 자아는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데 집단 상담에서 그냥 쟤한테 직면시킬까? 쟤 뭔가 피하는 느낌이야. 지금 시기는 올바른 시기가 아니야. 원래 만나자마자 직면시키면 안 되는데 나는 상담을 좀 공부했거든. 10년을 공부했거든. 만나자마자 직면시켜야지. 이건 뭐예요? 왜냐면 난 그렇다고 집단 상담에서 쫓겨나진 않을 거니까. 형사법으로 경찰서 가진 않을 거니까. 여기는 현실에 기반둬서 싸우는 게 되겠죠. 요 두 개를 시험에서 묻진 않아요. 누구랑 싸우게 이런 걸 묻진 않고 아마 이쪽 칸이 빵꾸 뚫려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경적은 원초아가 문제가 되겠고요. 도덕에는 초자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일 시험 쳐요. 오늘 불안한 거. 당연한 거예요. 걔는 호스트가 누구죠? 자아죠. 그렇죠? 자, 태풍이 몰아치는데 난 원형어선을 타고 나갈 거예요. 무서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내가 비행기 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갈 거예요. 무서워요. 비행기가 막 난기를 탈까 봐.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아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갈게요. 자, 11번. 다음은 미희와 상담교사가 지난 상담을 회고하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는 거예요. 상담교사가 말합니다. 미희가 처음 상담실을 찾아왔을 때가 3달 전인가요? 미희가 네, 그쯤이에요. 제가 이제 고3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해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가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미희가 불안해 보였었죠. 그때는 서로 인사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미희의 불안도 다루었었죠. 미희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회기에는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직업적인 대안을 탐색하며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안을 교체도 하고 확장도 해보고 제안도 하면서 점점 구체적인 대안으로 추려나갔죠. 그랬네요. 세 번째 위기엔 뭐 했었죠? 저는 세 번째 기가 제일 흥미진진했었는데요. 몇 개의 진로 대안을 놓고는 뭐 했어요? 정답은 장단점을 명료화했어요. 이 직업을 하고 나니 진로에 대해서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네 번째 회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랬죠. 네 번째 회기에서 미인의 부모님이 사회적 인정이나 명예를 중요시 여기셨으니까요. 미인의 부모님은 미희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고 미희는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는 게 쉽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말하는 사회적 인정도 얻고 싶었기에 미희의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있었죠. 다섯 번째 일기에서는 미희는 조금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고요. 결국 마지막 여섯 번째 일기에서 미인의 부모님이 원하는 사회적 인정을 받는 의사라는 진로와 미희가 원하는 사회적 인정과 조금의 편안한 삶인 수의사로 평형을 잡고 진로를 결정해서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어요. 곧 수의대 성적 발표죠? 네, 좋은 결과 가지고 올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혜런의 의사결정 4단계가 되겠고요. 여러분 읽으면서 아니 뭐야 다섯 번째 회기는 뭐식이고 여섯 번째 회기는 뭐식이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4단계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전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4단계 이후에 제가 너무 많은 책을 봐가지고 어떤 책이었는지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요즘에 새로 나온 책 중에 저는 새로 나온 책을 맨날 보고 있거든요. 이 4단계에서 확장된 단계가 나왔습니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제 책에 당연히 혜런의 의사결정 4단계 볼 수 있고요. 물론 저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저의 책에 이거 몇 페이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 그죠? 몇 페이지야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페이지 숫자가 안 나와 있네요. 저의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모의고사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4단계. 원래 4단계는 어떻게 외우기로 했냐? 인수인계. 앞에 인수는 떼어먹고 인수, 인계, 확실하게 해. 그렇죠? 인수인계 확실하게 해.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인식 단계가 되겠고 처음 와서 야 이름 뭐야? 미희가 느낀 건 뭐였어요? 심리적 불균형이 느껴지는 거야. 뭘로? 불안으로 느껴져.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내를 그냥 낳았지. 강남역에 있는 빌딩 하나를 주진 않을 건데 그럼 나는 이제 밥 먹고 똥 싸는 비용은 들어가고 어디서 숨 쉬고 살아야 될 거니까 집 비용도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네. 그럼 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아, 우야노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심리적인 불균형,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인식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특징, 심리적인 불균형, 그 다음에 그걸 쉽게 말해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계획 단계에서 야가 아까 뭐라 그랬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안을 교체하고 확장하고 제안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대안 몇 개로 추려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안을 교체. 나 국어교사에서 상담교사로 교체. 수학교사에서 상담교사로 교체. 그 다음에 확장. 상담교사 안 되면 상담사까지 확장. 그 다음에 제한. 확장해놓고서는 또 제한해. 근데 상담사는 센터 들어가서 좋은 센터 들어와서 돈 세가 빠지게 벌 거 아니고선 미래가 좀 약간 그런데 하면서 이제 제한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진로로 추려나갑니다. 그게 이제 계획 단계. 확신 단계에서는 뭐가 있죠? 선택에 대한 탐색과 검토를 통해 자신의 선택의 장단점. 진로 선택의 장단점을 명료화합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에서 한 달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변비를 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한 달 동안 화장실을 못 가면 2주 뒤부터 어떻게 되냐?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왜요? 한 달 동안 화장실을 못 갔으니까요. 뭐 들으본 얘기한다 또 저 사람 이럴 수 있겠지만
그때 제가 왜 그랬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장단점 명료화 설명을 해볼게요. 나 그때 뭘 고민을 했냐? 상담교사 심리학과 나와서 상담교사 돼가지고 사나? 아니면 이제 빌딩 딜러가 되냐? 난 빌딩 딜러 한번 돼보고 싶었거든. 빌딩 딜러가 되면 강남역의 빌딩이 하나 400억이야. 1%의 수수료를 먹는데 하나를 팔면 400억의 1% 얼마야? 4억이잖아. 와, 씨, 1년에 4억을 벌어. 다음에 400억짜리 하나 더 팔면 8억을 벌어. 근데 이제 여러분은 월급을 받잖아. 월급은 이제 어떻게 돼? 이제 계산해야 되나? 자, 상담교사 월급. 정확하게는 사람마다 다르지. 앞에 경력이 다르니까. 약 200 몇십만 원인데 200으로 칠게요. 200 곱하기 12개월 하면 2,400이야. 내 연봉은. 그래서 1년에 2,400 벌어.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년을 해. 그러면 이제 2억 4천이 되겠지. 자, 근데 2억 4천일 때 내 나이는 언제야? 40대야. 2억 4천 모아서 40대 때 아파트를 산다? 어휴, 지금도 2억 4천으로는 아파트 못 사요. 자, 여기에 곱하기 이제 10을 더해야. 10년 더, 그럼 2억 24억이 되고, 그죠? 여기 이제 만약에, 몇 년 더 할까? 한 5년, 그죠? 5년, 4, 5, 20, 2, 5, 10, 12억이 될 때는, 자, 이 뒤에 5년을 더 일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럼 내 나이 50이 됐을 때 이제 12억짜리 살 수 있는데, 그때 물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엄마 아빠 짜장면 막 몇십 원에 먹었다는데 지금 7천 원인데, 그때 물가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때 가서 지금 12억이 그때 12억이야? 아닐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는 막 아파트 하나에 얼마예요? 아유, 120억 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12억을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생각했지. 야, 자잘하게 먹지 말고 한 방에 빌딩 딜러에 한 방에 먹고, 그죠? 4억 올해 벌었다. 적어도 빌라는 살 수 있잖아. 그게 또 돈이 오를 거고. 근데 지금 이거는 2,400에서 또 숨 쉬고 하는 비용 다 빼고 나면 내가 또 이제 어떻게 뭐 빌라도 어떻게 사? 그러니 이제 장단점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지만 아직 볕들진 않았지만 볕도 들지 않고 아직 그늘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여러분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를 절대 경쟁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제가 잘 쓰는 문장 알죠? 난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왜요? 난 상담교사 안 할 거니까. 그죠? 여러분은 날 보면서 닌 강사니까 외우는 거지. 나는 그냥 공부한 사람이니까 안 외우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니는 강사니까 사실 안 외워도 돼. 난 시험 치러 갈 거니까 내가 외워야 돼. 이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잔소리죠? 그래요. 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자, 기획은 장단점 명료화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 실행 단계가 뭐 있죠? 실행 단계에서는 실행 단계가 저는 세 가지로 쪼개는 것을 이제 저는 어딘가 책에서 새로 나온 책에서 봤어요. 자, 실행 단계가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동조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가 자율 단계, 마지막이 상호 의존 단계가 되겠습니다. 외우기 전에 동자상, 그렇죠? 뭔가 얼굴 상이 동자상을 닮았나 봐. 첫 번째가 아까 말했지만 동조 단계, 두 번째가 자율 단계, 세 번째가 상호 의존 단계였죠? 내용을 보시면 동조 단계는 내용이 뭐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한 거 받아 적으세요. 사회적 인정이나 수용 정도로 자신의 욕구, 가치, 목표를 억누르거나 금지시킨다. 이 말이 뭐냐? 나는 예를 들어서 옷가게 하고 싶어. 난 패션 디자인 하고 싶어. 근데 사회적 인정. 내가 만약 머리가 좋아. 로스쿨 가서 판사 될 확률이 있어. 그럼 난 이거지. 난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옷 만들고 살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내 머리가 판사도 될 수 있는 머리야. 근데 또 사람들은 옷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판사라고 하면, 하고 잘 봐주잖아. 뭐야, 하기 싫어 또 판사 해야 돼? 이게 동조 단계가 되겠어요. 두 번째, 근데 자율 단계가 나타나지. 뭐예요? 유리야 정신 차려.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네 뭐 사회적 인정 생각해서 판사면 뭐해 재미도 없는데 맨날 이상한 사건 보면서 열통 터질 건데 그냥 옷 예쁘게 만들어. 옷 만들어. 패션 디자인해. 이렇게 해서 자율 단계가 나오죠. 세 번째 상호의존 단계는 뭐예요? 자신의 상황 간의 역동적인 균형과 평형을 나타내면서 적응하고 다른 사람과 상보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한다라고 해서 우리 피아제의 평형화처럼 그냥 중간을 찾는 단계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동조 단계를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명예직을 하라 그랬어.
근데 난 그 명예직이 싫어요. 자율 단계에서는 어머님, 아버님, 제 꿈은 사실은 연기자였습니다. 아까 그런 예시 들었잖아. 상호의존 단계에서 뭐예요? 그래! 너 만약에 연기자 하고 싶으면 의사하면서 짬짬이 연기자도 해. 두 개 멀티로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번에 한 2주 전에 20살 차이 넘게 나는 여자친구를 임신시키신 김용건 씨가 원래 뭐예요? 김용건 씨 아시죠? 그 하정우 씨 아버님. 원래 어디 입학하셨었죠? 연세대 의대 입학했는데 때려치우고 연기자 하신 거예요. 실제로 있는 케이스입니다. 또 그분도 있잖아. 유엔의 김정은 씨? 연세대 치대에 뭐야. 서울대 치대야? 연대 치대야? 서울대 치대인가? 합격했는데, 서울대 치대인 것 같아. 맞아. 서울대 치대 합격했는데, 치과의사 안 하고, 가수한다고 그거 자퇴했잖아요. 멀리서 예시를 찾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억엔 장단점 명료화. 아, 맞다. 제가 기침을 했는데, 저 그 학원 강사여가지고, 엊그제 검사 받았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 음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단점 명료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회기를 포함한 단계는 뭐예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포함하는 거는 아직까지 현존하는 책에 나와 있는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뉴 책에서 나왔어요. 뉴 책. 마지막 단계, 상호 의존 단계가 나옵니다. 답으로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아, 엄마 아빠랑 좀 조율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조율하는 거를 교육본 좋아하니까 상호의존 단계를 빵꾸 내봤습니다. 12번, 다음은 전문상담 교사들의 사회인지 진로이론 연구회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겁니다. 최 교사가 말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IT 산업이 발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여학생들은 이공계로 지나갈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거 실제 내용이에요. 실제 핵객과 베츠가 이렇게 논문을 시작했어요. 장교사.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연구할 사회인지 진로이론이죠. 진로이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구할 내용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이죠. 핵객과 베츠라는 연구자가 둘 다 여자야. 핵객도 여자, 베츠도 여자. 여자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우리 여자들의 진로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하면서 만든 논문이에요. 핵객과 베츠라는 연구자가 반두라의 자기오는감을 근거로 여학생들의 진로를 연구하다가 발전시키게 되었죠. 아마도 여학생들은 이과 과목에 대한 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생각해서 나온 연구죠. 자신이 이과 과목을 전공하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고 취업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억 뭐예요? 결과 기대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최 교사, 네. 또 가족의 경제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인 지원도 걱정이 될 것이고요. 여성인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같은 여학생들끼리 응원도 없으니 자신도 선뜻 도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내 주변, 우리 엄마 아빠의 가정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도전을 못한다. 뭐죠?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거, 근접 맥락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문화적으로 IT 쪽인 남성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 취업에서 여성인 자신을 뽑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가 더 IT 쪽의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문화도 있고요. 사회문화적인 거 뭐가 되겠죠? 배경 맥락변이 되겠습니다. 여자는 안 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이 IT 쪽 전공을 주저하여 뭐예요? 진로 준비 행동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까지 기출이 안 나와서 이 단어 넣어봤어요. 우리가 IT 쪽 여성 전공자들을 조사해서 여학생도 충분히 IT를 전공할 수 있다고 상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진로 준비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A형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좀 이따가 B형 11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봐요.